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평소 썰밤 즐겨보는 애청자인데요.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의 험난했던 인생사인데 마지막에 시원한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변환점이라고 할 만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을 텐데요. 제게는 20살 때 당한 교통사고가 그랬습니다. 과에서 단체로 신입생 OT를 갔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하던 화물트럭과 충돌하면서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버스에 타고 있던 친구와 선배들 대부분이 경미한 타박상에 그쳤는데요. 저만 타이어에 깔려 한쪽 다리를 잃고 말았죠. 병원에서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땐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옆에서 엉엉 우는 엄마도, 사과하는 가해 운전자도,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아빠도 모두 다른 세계의 사람들인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그러다 재활치료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현실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내 몸이지만 내 몸같이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억지로 끌고 또 끌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 수백 번도 더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저는 남부러울 게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제법 큰 상사를 운영하고 계셔서 집안 형편도 여유가 넘쳤고요. 부모님과 저, 그리고 위로 2살 터울의 오빠까지 다 사이좋게 지냈어요. 친구들이 마치 동화 속에나 나오는 가족 같다면서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런 제가 갑자기 한쪽 다리를 잃고 장애인이 되니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기분이었어요. 옆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아무리 힘이 돼주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었죠. 저는 매일같이 죽고 싶다며 울부짖었고요. 실제로 몇 번 어리석은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네요. 물론 그때마다 의사들이 번번이 살려냈지만요. 퇴원 후에도 제 삶은 여전히 지옥이었어요. 모두가 저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외출도 잘 못했고요. 어렵게 들어간 대학교도 결국 자퇴하고 말았죠. 동기들의 동정어린 시선을 받으면서 공부하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고 직후 병원 치료를 받던 때보다 그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 집에서 잠을 자거나 멍하니 TV만 보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였죠. 그런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두 번째 변환점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5년 후였어요. 그 시절엔 매일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요. 평소엔 엄마가 음식을 대신 받아줬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음식이 도착해버린 거예요.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목발을 짚고 허둥지둥 현관으로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요. 눈앞에 배달원을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너무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너 천지애 맞지? 오랜만이다. 여기 자주 배달 왔었는데 너네 집인 줄은 몰랐네. 상대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고등학교 때 제 첫사랑이었어요. 제가 수줍음이 많아서 고백은커녕 말도 몇 번 못 해보고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던 같은 반 남자애였죠. 마냥 소년 같던 얼굴은 그새 다부진 남자의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요. 키도 훤칠하고 어깨도 넓은 게 완전히 어른이 다 됐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에 홀린 듯이 바라만 보고 있자 그 애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기 12,000원인데 미안. 돈 줄게. 잠깐만.
뒤늦게 허둥지둥 지갑을 찾았어요. 하지만 늘 엄마가 계산했기 때문에 제가 돈이 있을 턱이 없었어요. 엄마가 거실 협탁에 지갑을 두던 것이 생각나 몸을 돌렸는데요. 너무 서둘렀기 때문일까요? 당황한 나머지 목발을 놓치고 그대로 바닥에 자빠지고 말았어요. 놀란 그 애가 얼른 다가와 절 부축해 주더군요. 괜찮아. 다리는 언제 다친 거야? 돈 어디 있는지 얘기해주면 내가... 허둥지둥 말을 뱉던 그 애는 차마 말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어요. 넘어지면서 위로 올라간 스커트 사이로 제 사고당한 다리가 보였거든요. 한눈에 봐도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그대로 굳어버리더군요. 그걸 깨달은 순간 얼굴로 확 열이 오르면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치욕스러워서 그대로 확 죽고만 싶은 기분이었죠. 지혜야, 너 다리... 가라고! 아니, 난... 됐으니까 꺼져! 왜 멋대로 남의 집에 들어오고 그래? 가라고, 가! 내 앞에서 사라져버려! 저는 모진 말로 그 애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애가 사라지자마자 바닥에 널브러져 엉엉 울음을 터뜨렸죠. 학창 시절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이런 비참한 제 모습을 보여준 게 너무 싫고 서러웠네요. 뒤늦게 화장실에서 달려나온 엄마가 무슨 일이냐면서 저를 달랬지만 좀처럼 울음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날 거의 숨이 넘어갈 때까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사람과의 만남은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제 친구인데 저번에 큰 실수를 했다고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는군요. 엄마는 모처럼 찾아온 제 친구를 차마 문전박대하지 못하고 집에 들였고요. 저는 제 방 앞에 선 그 애한테 또 당장 꺼지라면서 난리를 쳤죠. 그런데도 그 사람은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글쎄 저희 엄마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다 갔죠. 어찌나 애가 뻔뻔하고 낯짝도 두꺼운지. 나중엔 엄마가 아이 좋은 애 같던데 왜 그렇게 못되게 굴니? 기집애가 누굴 닮아 이렇게 못됐는지 하면서 저를 타박할 정도였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요. 나중엔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 사람을 방에 들이게 됐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죠. 언젠가부터 저는 점점 그 사람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다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엄마도 몸이 아프셔서 일을 할 수 없고 밑으로는 아직 고등학생인 어린 여동생까지 있더군요. 솔직히 좀 부끄러웠어요. 나는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솔직히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겠어요. 다 누구나 각자의 힘듦과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앞에 닥친 고난을 탓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멋지고 존경스럽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제 첫사랑에게 또 한 번 반해버리고 만 거예요. 제 다리만 멀쩡했다면 진작에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텐데 차마 좋아한단 얘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는 것에 만족하자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난 지 한 반년쯤 됐을까요? 하루는 그 사람이 제게 그러더군요. 지혜, 네가 팬이라고 했던 그 감독 말이야. 이번에 영화 개봉했다고 하던데 같이 보러 갈래?
늘 집에서만 만났지 밖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고 이후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에서만 지냈던 제게는 선뜻 수락하기 힘든 제안이었어요. 글쎄, 너도 알겠지만 내 다리가... 뭐 어때? 휠체어도 있다며. 내가 끌어주면 되지. 같이 보러 가자, 응? 하지만 난... 제 두려움을 읽은 것처럼 그 사람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옆에 계속 있을 테니까. 사랑의 힘이었을까요? 그 사람의 한마디에 갑자기 없던 용기가 막 샘솟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그 사람과 큰맘 먹고 영화를 보러 갔고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 뒤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 사람과 같이 외출했어요. 같이 공원 산책도 하고 떡볶이도 먹고 서점도 가고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지만 둘이서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했네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과 단순한 친구 그 이상의 사이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고백할 순 없고 망설이기만 하는 사이에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고요. 그 사람은 배달 일을 그만두고 취업에 성공했어요.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런가 이름 있는 대기업에 한 번에 철석 붙었죠. 기뻤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이제 예전처럼 자주 볼 수 없겠구나. 어쩌면 다른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애써 내색하지 않고 축하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저를 빤히 보더니만 갑자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갑자기 이런 말하면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지혜야, 우리 결혼하자. 뭐? 결혼? 내가 왜 변호사 되는 거 포기하고 그냥 일반 회사 들어갔는지 알아? 그래도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너한테 결혼하자는 얘기도 꺼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나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너 좋아했어. 그래서 너 다시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내가 너 평생 책임질게. 그러니까 너도 나랑 마음이 같다면 나 받아주라. 학교 다닐 때부터 날 좋아했다고? 근데 왜 다시 만났을 때 사귀자고 안 했어? 그러자 너무나 기막힌 대답이 돌아왔어요. 우리 이미 사귀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제가 영화 보러 가자는 제안을 수락했던 걸 사귀자는 뜻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왜 스킨십 안 했냐고 하니 제 다리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 날까봐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 있죠? 기가 막혔던 것도 잠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행복감이 차올랐어요. 그렇게 저희는 바로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죠. 제 가정을 꾸렸기 때문일까요? 이대로 집에서 바보같이 허송세월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의지처가 되어준 만큼 저도 남편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때부터 다시 병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됐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죠. 제법 효과가 있어서요. 의족을 끼우고 바지를 입은 다음 신발까지 신고 걸으면 아무도 제가 다리가 불편한지 모를 정도가 됐죠. 제 노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자극이 돼서요. 제 일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고민 끝에 대학교 때 꿈이었던 전문직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어요. 첫 해 시험에선 아쉽게도 떨어졌지만요. 이듬해 시험에선 멋지게 합격할 수 있었죠. 처음엔 아는 선배 사무실에서 일을 도왔는데요. 아이가 생기면서 휴직을 하게 됐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선 아빠의 도움으로 제 사무실을 따로 차렸네요. 일하랴 애들 키우랴
물론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늘 옆에서 힘이 돼줬고요. 친정 부모님 역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로 이뤄진 내 가정. 그리고 자아 실현의 발판이 되어준 직업까지. 하지만 사람 인생이란 게 늘 행복한 일만 있을 순 없는 거잖아요. 결혼한 지 10년쯤 됐을 무렵 남편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제게 자세히 털어놓진 않았는데요. 회사 경영진과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올곧은 사람이라 동료나 후배들은 참 많이 남편을 따랐는데요. 반대로 윗선에선 남편을 눈에 가시로 여기기도 했거든요. 전 남편이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웬걸? 남편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분위기를 잡더니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여보, 나 말이야. 회사 그만둔 김에 다시 사시를 준비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뭐? 사법고시를? 이제 와서? 그때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급하게 취업해서 지금까지 앞만 보면 달려왔는데 계속 사시에 미련이 남더라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 기회에 다시 도전해볼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이 그렇게까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이었어요. 늘 저와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알기에 차마 안 된다는 말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일하겠다. 애들도 어느 정도 컸겠다. 남편의 꿈을 밀어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야지. 한번 해봐. 나도 옆에서 열심히 도울게. 진짜? 그럼 허락해 주는 거야? 허락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부부 사이에. 대신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 그럼 당연하지. 고마워, 여보. 내가 진짜 결혼 하나는 잘했다니까? 남편은 마치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학원을 끊고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워낙 똑똑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한 2, 3년 바짝 준비하면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법고시 관문이 더 좁더라고요. 남편은 무려 5수를 했지만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어요. 그쯤 되니 저희 친정 부모님도 슬슬 한마디씩 말을 보태시더군요. 김서방 말이다. 더 늦기 전에 회사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아빠 말이 맞아. 지혜야, 네가 아무리 일한다고 해도 너희 집안의 가장은 김서방이야. 남자가 일을 해야지 허구한 날 고시 준비한다고 독서실에만 처박혀 있고 가장으로서 애 아빠로서 책임을 다해야지. 5년이면 너도 기다릴 만큼 기다려준 거야. 이제 포기하라고 해. 내 남편이고 우리 집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 부모님 심정도 이해는 갔어요. 두 분이 남편을 얼마나 예뻐하셨는데요. 발 불편한 딸 데려가 사람 만들었다고 갈 때마다 어화둥둥 하시고요. 남편 사시 공부한다고 했을 때 금전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5년이 훌쩍 넘어가니 걱정이 되셨던 거죠. 고민 끝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만약 올해도 합격 못하면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여기서 공백기가 더 생기면 이직하기도 힘들 거고. 어차피 이젠 다른 직장 들어가는 것도 글렀어. 배수의 진을 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박적으로만 생각하면 더 힘들어. 포기도 용기야.
여보, 당신 꿈 아는데 그래도 나랑 애들 생각도 해야지. 제 말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걸까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제게 화를 내더군요. 내가 언제 당신이랑 애들 생각을 안 했다고 그래? 난 늘 나보다 우리 가족을 더 먼저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때 사시도 포기하고 바로 취업했던 거 아니야? 당신 책임지고 결혼할 생각으로. 아니,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나도 그게 미안해서 당신한테 다시 사시 도전하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근데 5년이면 충분히 기회 준 거 아니야? 5년을 해도 안 되는 게 10년을 한다고 될 것 같아? 마지막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도 흥분해선 그만 선을 넘고 말았지 뭐예요.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여보,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됐어. 당신 계속 그렇게 나 속으로 무시하고 있었구나. 자기는 시험 2번 만에 통과했다 이거지?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는데. 저는 남편을 붙잡고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흥분한 제 남편은 제 손길을 뿌리치면서 언성을 높이더군요. 이거 놔! 하긴 애초에 당신같이 예쁘고 똑똑하고 잘난 부잣집 딸내미가 나랑 결혼해준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나도 알아. 당신 그 다리 때문 아니었으면 나 같은 놈은 쳐다도 안 봤을 거라는 거.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됐으니까 당분간 나 찾지 마. 학원 근처 고시원에서 지낼 테니까. 남편은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도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남편을 모르쇠 했는데요. 남편이 일주일이 넘도록 집에 안 들어오자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웬걸 문도 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하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시간 없어. 시험이 코앞인데 당신이랑 이런 감정 싸움하고 있는 1분 1초도 아깝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냥 돌아가 주라. 나중에 시험 끝나면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까. 이번엔 진짜 합격해야지. 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남편의 호소를 듣고 있자니 저도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 사람한텐 나랑 아이들보다도 시험 합격이 우선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결국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 뒤로 절대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 해에도 역시나 남편은 또 사시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남편이 그만 포기하고 집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요. 사시 대신 공무원 7급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문자 하나만 보내고는 또 잠수를 타더군요. 자기 나름은 그렇게까지 하고 나왔는데 뭐라도 보여줘야겠다 하는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남편은 공시에서도 거듭 낙방했어요. 그쯤 되니 부모님은 그냥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가장이란 놈이 처자식은 나 몰라라 하고 고시원에 처박혀서 공부만 하는 게 말이 돼? 벌써 10년이다 10년. 그런 책임감 없는 놈하고는 그냥 이혼하거라. 그래 지혜야. 애들은 엄마 아빠가 키워줄 테니까 지금이라든 다른 남자 알아봐. 두 분 다 그만 좀 하세요.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왜 그렇게 쉽게 말하세요? 부모님한텐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혹시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혼당하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일어나 하는 의심까지 했더랬죠. 거기에 홀로 일하랴 애들 챙기랴 너무 몸을 혹사해서일까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늦은 저녁을 먹으려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그만 현기증이나 주저앉았지 뭐예요. 아이고 아가씨 뭐하는 거야? 얼른 일어나. 저기요 옆에 차요 차. 저 멀리 길을 걷던 행인들이 저를 보면서 무어라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날카로운 클락션 소리가 고막을 찢었고요. 그대로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오른 것도 잠시.
이내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뒤늦게 제가 차에 치였다는 걸 인지했죠.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의식이 빠르게 멀어졌어요. 결국 저는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죠. 다시 눈을 떴을 때 보인 건 병원 천장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옆에는 남편이 있더군요. 몇 년 만에 제대로 얼굴을 보는 건지 그 사이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제가 눈을 떴다는 걸 깨달은 남편이 허둥지둥 달려나가 의사와 간호사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제 옆에 꼭 달라붙어 엉엉 울더군요. 당신 자그마치 사흘이나 정신을 잃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세상에 교통사고를 2번이나 당하는 사람이 어딨어? 조심 좀 하지 정말. 내가 사흘이나 기절해 있었다고? 그래. 내가 당신 다시는 못 보는 줄 알고 정말. 남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사실 교통사고를 당한 걸 알고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한 순간에 누가 제일 생각났는 줄 아세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저는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어. 갑자기 왜 이래?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 다 보는데 얼른 일어나. 나 고시든 공시든 전부 포기할게. 시험 합격해봤자 당신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 다시 회사도 다닐 거고 집에도 들어갈게. 그러니까 나 다시 받아주라. 응?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남편의 그 절절한 호소에 제 얼어붙었던 마음은 순식간에 녹아버렸어요. 누군가는 제가 물러터졌다고 욕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혼해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부부 사이라는 게 원래 다 그렇다는 걸요. 더군다나 남편은 제가 제일 힘들 때 저를 처음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은인이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죠. 그 뒤로 남편은 바로 취직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공백기가 거의 10년이다 보니 쉽진 않았는데요. 눈을 낮춰 아주 작은 회사에도 이력서를 내는 등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고요. 그 결과 한 중소제조업체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첫 출근을 앞두고 남편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무려 10년 만에 취직한 회사인데 그럴만도 했죠. 그런데 합격 통보를 받은 뒤로 남편이 어디서 났는지 서류 뭉치를 들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봐도 회사 일이라면서 통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직 출근도 전인데 무슨 일이 있다는 건지 너무 궁금했지만 굳이 캐묻진 않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첫 출근 날, 괜찮다는 남편을 제가 회사까지 태워다 줬어요. 혹시라도 지각하면 큰일이니까요. 회사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기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고마워 여보. 나 앞으로 정말 잘할게. 지켜봐줘. 알겠으니까 얼른 가봐. 늦겠다. 이따 연락할게. 그렇게 남편을 바래다 준 뒤 저도 바로 사무실로 왔는데요. 한두 시간 뒤에 갑자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차 안에 서류를 두고 온 것 같다고 하더군요. 서류라면 당신이 맨날 들고 다니면서 보던 그거 말이야? 그 아침에 들고 나왔는데 당신 차에 두고 내렸나 봐. 그래?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갖다 줄까?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당신 바쁠 텐데. 아니야, 나 지금 일 없어. 갖다 줄게.
때마침 일도 별로 없는 날이라 바로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아깐 미처 몰랐는데 조수석 아래 남편이 두고 간 서류 봉투가 보이더군요. 남편 회사가 어딘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 바로 운전대를 잡았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다행이다 싶었네요. 도착해서 인근에 차를 세우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 일이 바쁜지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고민하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 회사가 사무실을 임대해 쓰는 빌딩이었는데요. 남편 회사는 5층이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리니 바로 남편 회사 명패가 보이더라고요. 그 앞에서 혹시나 싶어 남편에게 한 번 더 전화해봤는데요. 역시나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보이는 사람한테 남편을 불러달라고 해야겠다 결심하고 사무실 문을 노크했는데요. 응답이 없어 문만 살짝 밀어보니 문이 그냥 열리더라고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 제 눈앞에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무실 중앙 창가 쪽에 웬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는데요. 그 앞에 남편이 두 손을 번쩍 든 채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고개는 죄 지은 사람처럼 푹 숙인 채 말이죠. 왜 그 학교 다닐 때 뭔가 잘못하면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벌을 섰잖아요. 하지만 여긴 학교가 아니고 회사고 남편은 다 큰 성인 남자인데 왜 저런 자세로 벌을 받고 있는 건지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내가 김상철 씨를 왜 뽑은 줄 알아? 요즘 젊은 애들하고 다르게 나이 꽤나 처먹었으니까 그래도 개념은 좀 있겠지. 꽤는 안 부리고 성실하겠지 싶어서 뽑은 거야. 근데 첫날부터 내 명령을 어겨? 내가 우리 회사 기본 수칙 분명히 뽑아서 달달이 외우고 종이도 그대로 갖고 오라고 했지. 테스트 볼 거라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분명히 프린트까지 해서 챙겼는데 그 아침에 출근길에 아내 차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그래도 확실하게 외웠습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냥 대답만 대충 알겠다고 하고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겠지? 아닙니다. 과장님이 첫 출근 전에 준비하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분명히 프린트해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그래. 그럼 우리 회사 기본 수칙 3조 1항이 뭐야? 3조 1항이요? 각자의 자리를 청소는 스스로 한다. 과장님 책상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당번을 맡아 청소한다. 맞죠? 전 그제야 남편이 입사 전부터 뭘 그리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회사 과장이 만든 직원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프린트에 외우고 있었던 거죠.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더군다나 그 수칙 종이 프린트한 걸 빼먹었다는 이유로 다 큰 성인을 무릎 꿇리고 손까지 들게 하다니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과장이 연이어 계속 회사 수칙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남편은 곧잘 대답했는데요. 네 번째 질문에선가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과장의 얼굴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웃음기가 스치더군요. 마치 그 순간을 기다린 사람처럼 말이죠. 이거 봐. 다 외우긴 개뿔. 이게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해? 과장님, 그 사기친 게 아니라 정말 다 외웠는데 너무 긴장해서. 닥쳐! 이게 누가 늙은 놈 아니랄까봐 혓바닥이 길어? 이거 진짜 안 되겠네. 너 좀 맞자, 이 새끼야! 과장은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손을 뻗어 그대로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무려 5대를 연달아 때리더군요. 다른 직원들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사람처럼 모니터 화면만 본 채로 침묵하고 있고 말이죠. 정말 제가 뭘 보고 있는 건지
여기가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는 건지 믿어지지가 않았네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남편의 뺨으로 날아가려는 과정의 손을 확 붙잡고 뒤로 밀어버렸죠. 무방비 상태였던 과장은 그대로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고요. 갑작스럽게 난입한 저를 보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당신 뭐야? 누군데 남의 회사에 멋대로 들어와서 끼어들어? 미쳤어? 야, 너는 뭐해? 당장 경비 불러, 경비! 저는 직원들에게 고함치는 과장을 무시한 채 일단 무릎 꿇고 있던 남편부터 일으켜 세웠어요.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저를 보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촬영 맞던지요. 당신 일어나. 당신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벌을 서고 있어? 여보, 당신 대체 여긴 어떻게... 어떻게는 뭐 어떻게야. 당신이 서류 갖다 달라고 했잖아. 전화해도 계속 안 받아서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제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고개를 푹 숙였어요. 회사 과장한테 뺨을 맞을 때도 울지 않던 사람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지더군요. 미안해 여보. 또 이런 못난 꼴을 보여서.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됐으니까 이딴 회사 때려쳐. 얼른 짐 싸. 나랑 같이 나가자. 나가긴 누구 맘대로 나가! 남편에게 얼른 짐을 싸라고 재촉하는데 뒤에서 벼랑간 벼락 같은 고함이 들려왔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남편 상사였죠. 과장은 저와 남편 하는 대화를 들었는지 벌떡 일어나 마구 손가락질을 하더군요. 누군가 했더니만 신입 부인이었어. 어디 여자가 남자 일하는 곳에 와가지고 끼어들어. 신입이 새끼 나이만 처먹고 참 한심하게 산다 했더니만 지 와이프한테도 꽉 잡혀 사는구만. 시대착오적인 발언만 내뱉는 남편 상사가 너무 한심했어요. 저는 잔뜩 표정을 굳힌 채로 그런 과장을 향해 몸을 돌렸죠. 적당히 하시죠? 지금 그렇게 큰 소리칠 입장이 아니신데. 뭐가 어쩌고 어째? 너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나 네 남편 회사 직속 상사야. 면접도 내가 봤다고. 10년 동안 아무 데도 취직 못했던 새끼 불쌍해서 받아준 날 은인으로 모시진 못할 망정 어디서 잘났다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당장 고개 안 숙여. 너도 같이 무릎 꿇고 벌 서고 싶냐? 당신이 뭔데 내 남편을 무릎 꿇리고 벌을 세워요? 뺨은 또 왜 때리고? 이거 다 노동법 위반입니다. 알긴 아세요? 전 당당하게 외치면서 주머니 속에 있던 명함을 꺼내 과장에게 보여줬어요. 노무사라는 직함을 확인한 과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맞아요. 제 직업이 다름 아닌 노무사였어요. 물론 남편이 오랜 기간 사시를 준비했던 만큼 굳이 어디 가서 떠벌리거나 하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제가 노무사라는 걸 알자마자 남편 상사의 안색이 확 달라지더군요. 노무사? 뭐야? 당신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나 했더니만 노무사였어?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르면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지금 폭행뿐만이 아니라 폭언, 체벌 같은 직장 내 괴롭힘까지 자행했어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을 들먹이면서 잘못을 일깨워주자 과장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언성을 높이면서 대거리를 하더군요. 참나, 그놈의 법 들먹이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나도 노동법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알아. 그거 사업주 아니면 아무 해당 없잖아. 이게 어디서 약을 팔려고 들어? 그런데 남편 상사가 노동법에 대해 아예 모르진 않더라고요.
사실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나 사업주 친족이 아니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 노동법으로 처벌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일반 직장인은 잘 모르는 건데 이 상사는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남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괴롭혀 왔으면 감탄이 나오긴커녕 소름만 끼치더군요. 제가 아무 말 못하자 그 상사놈이 코웃음을 치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어때? 법은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지? 기집애 주제 어디 남편 회사에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려고 해? 여자라고 내가 봐줄 것 같아? 어? 남편 상사놈은 그대로 손을 뻗어 저를 확 밀어버렸어요. 몰랐는데 남녀 완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더군요.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나동그라졌고요. 그러면서 바지 한쪽이 위로 올라가 의족이 노출되고 말았죠. 그러자 일순 그 상사의 얼굴에 경멸의 빛이 스치더라고요. 참나, 끼리끼리라더니만 다리 병신이었어? 어쩐지 예쁘장하게 생긴 데다 노무사까지 않느냐니 이런 한심한 놈하고 결혼한 게 이상하다 했다. 야, 둘 다 그냥 꺼져. 내가 이쯤에서 봐줄 테니까 그냥 꺼지라고. 내가 불쌍해서 봐준다. 급기야 그놈은 제 아픈 다리를 툭툭 치면서 모진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사회인이 되고 나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누군가에게 다리에 대한 공격을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저는 차마 대거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리를 감싼 채 몸을 웅크렸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입술을 질끈 깨무는 게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네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뒤에 있던 남편이 앞으로 달려나와 상사의 멱살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너 이 새끼야, 말 다 했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와이프한텐 그러는 건 안 되지? 너 오늘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 새끼야. 이거 안 나? 신임 너 진짜 이대로 회사 잘리고 싶어?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합격시켜달라고 애원하던 놈이 누군데? 자르고 싶으면 잘라! 너 같은 놈 밑에서 비위 맞춰주면서 일하느니 차라리 다른 회사 알아보고 만다 내가. 감히 내 와이프를 건드려? 그건 진짜 선 넘었지 이 새끼야! 남편은 그대로 상사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어디 가서 싫은 소리도 잘 못하는 샌님인 줄 알았더니 손이 생각보다 맵더라고요. 상사놈은 별다른 반항 한번 못해보고 그냥 얻어맞기만 했고요. 급기야 피투성이가 돼 바닥에 널브러졌죠. 뒤늦게 달려온 다른 직원들이 상사의 앞을 막아서면서 남편을 말렸어요. 남편은 그제야 진정했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제게 다가왔죠. 괜찮아 여보? 됐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얼른 일어나. 이번엔 남편이 절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같이 나가려는데 그 상사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뒤에서 난리를 치더군요. 이년놈들이 어딜 도망가려고? 내가 너네 그냥 가만히 둘 줄 알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일 거야! 당장 경찰 불러! 경찰!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도 못하고 계속 난리치는 그놈을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뭔가 더 본때를 보여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문득 사무실 벽 한쪽에 크게 박힌 남편 회사 로고를 보는데 너무 낯이 익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집에 가자니까. 저 새끼가 경찰 고소한다고 하면 나도 똑같이 폭행죄로 맞고서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 뭔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전 그 자리에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아빠가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딸, 잘 지내지? 아빠 그 땡땡 금형이라는 회사 알아? 회사 이름이 너무 낯이 익은데
아, 거기 아빠 거래처 중 하나잖아. 워낙 오래 거래해서 거기 사장하고도 친하지. 너도 한번 얼굴 봤을걸? 그때 너네 사무실에 뭐 상의할 거 있다고 같이 갔던 박 사장. 그 사람이 거기 사장이야. 근데 그건 왜? 아니야.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설명할게. 전화를 끊은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어쩐지 회사 이름이 너무 익숙하다 했더니만 남편이 합격한 제조회사는 저희 아빠의 거래처였어요. 사실 말이 거래처지 저희 아빠가 수주를 주는 입장이다 보니 갑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몸을 돌려 그때까지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남편 상사한테 다시 다가갔어요. 폭행죄로 고소할 거면 하세요. 저도 저희 남편 폭언 폭행으로 맞고서 할 거니까. 그리고 제 명함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읽어주실래요? 그러면서 명함을 한 번 더 내밀자 그 상사놈이 팍 인상을 쓰더군요. 아이, 누가 니년 노무사인 거 몰라서 이래? 뭐 노무사면 다야? 노무사면 이렇게 사람 패고 모른 척해도 되냐고? 참나. 누가 나 노무사인 거 보라고 명함 내민 것 같아요? 내 이름 석자부터 잘 읽어봐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는지. 제 말에 상사놈은 뭔 개소리인가 하는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제 명함 앞에 이름 석자를 그제야 자세히 들여다보더군요. 제 성씨가 좀 특이한 성이거든요. 그제야 누군가 떠올랐는지 그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설마? 맞아요. 이 회사 거래처 땡땡 상사가 우리 아빠 회사예요. 보아하니 회사 규모도 작은 게 우리 아빠 회사가 제일 큰 거래처인 것 같은데 이대로 거래 끊기면 그건 좀 타격이 되겠죠? 그럼 이 회사 대표가 당신을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리고 당신이 방금 우리 남편한테 저지른 폭행과 폭언, 노동청에 신고는 못해도 따로 소송을 걸 수는 있거든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요. 어디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난 그제야 남편 상사가 발발 떨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고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더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땡땡 상사 대표님 따님인 줄도 몰라 뵙고 김상철 씨가 그쪽 남편인 줄 알았으면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네. 경찰에 신고는 안 할 테니까 이대로 서로 조용히 넘어가시죠. 제가 왜요?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하라니까요. 어차피 그쪽이 내 남편 먼저 쳤고 쌍방이고 키키야 벌금 몇 푼 나오고 말 건데 그 정도는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당신은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못해도 몇 천은 나올걸? 회사 잘리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디 열심히 한번 해봐요. 아유, 왜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잖아요. 네? 설마 저희 대표님한테 얘기하시려는 건 아니지요? 굳이 귀찮게 그런 수고를 못하려 해요. 그냥 아빠한테 얘기해서 거래만 끊으면 되는걸. 그러지 마세요. 이대로 거래 끊기면 저희 대표님이 저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상사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앞에서 설설 기었어요. 제가 자기보다 강자라는 걸 알자마자 싹 바뀌는 그 태도가 너무 혐오스럽더군요. 꼴도 보기 싫어서 무시하고 남편을 향해 말했죠. 가자 여보. 이딴 쓰레기 같은 회사는 더 있을 것도 없어. 저는 그때까지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을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 상사놈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아유, 왜 이러세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지 않습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신 이런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마누라 지금 임신 중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 딸도 하나 있고요.
사모님도 이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입장 좀 제발 헤아려 주세요. 저 이대로 회사 잘리면 큰일 납니다. 아니,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예요. 저희 처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웃기고 있네. 이제 와서 무슨 처자식을 팔아? 내가 그냥 다리병신에 우리 남편은 당신 밑으로 들어온 신입인 줄 알 땐 당신 어떻게 했는데? 기고만장해선 온갖 폭언에 폭행까지 했지? 그땐 당신 처자식이 생각이 안 났나 봐? 당신 처자식은 당신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새끼인 건 알긴 알아? 거래처 사장이 우리 아빠인 걸 알자마자 태도 싹 바뀌는 거 진짜 역겨워. 부끄러운 줄 알라고. 네, 사모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든 다 좋으니까 제발 거래만은 끊지 말아주세요. 됐으니까 꺼져. 당신 같은 인간하고 더는 말 길게 섞고 싶지 않아. 저는 매달리는 상사놈을 뿌리치고요. 그대로 남편과 함께 회사를 나왔어요.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창밖만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입사 첫날부터 이렇게 한심한 꼴이나 보여주고 나한테 실망 많이 했지? 대뜸 제게 또 사과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투로 얘기했네요. 바보같이 그걸 왜 참고 있어? 그런 쓰레기 같은 회사는 바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왔어야지.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그걸 참고 있어? 애초에 그 이상한 회사 사측을 외우라고 시킬 때부터 출근 안 하겠다고 했어야지. 난 밥도 안 먹고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나 했네. 어떻게 그래. 그게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당신도 알잖아. 나 이력서만 100군데 넘게 보낸 거. 근데 연락 온 회사 10군데도 안 됐고 합격시켜준 회사는 거기 하나였어. 그래도 그런 쓰레기 같은 회사는 걸렀어야지. 당신 뽑아줄 회사가 뭐 세상에 거기 하나겠어? 그건 모를 일이지. 나 당신에 비해 부족한 거 많은 인간이잖아. 남편이자 애들 아빠라는 놈이 그동안 사시하겠다, 공시하겠다, 당신 등골만 뽑아먹고 그 지나간 시간이 너무 후회됐어. 그래서 그 회사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박차고 나올 수가 없더라고. 이제야 나도 좀 가장 노릇 해보겠다고 취업했는데 어떻게 첫날부터 그만둬. 그냥 일단 한 달은 버텨보자 했던 건데 당신한테 그런 꼴 보여 면목이 없다. 당신이 뭐가 면목이 없어. 잘못한 건 그 새끼인데.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더 잘못했지. 남편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뚝뚝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 남편을 끌어안고 저도 같이 울었네요. 한바탕 슬픔이 지나간 뒤엔 분노가 더욱더 커지더라고요. 그 남편 상사놈을 이대로 가만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공고해졌죠. 다음날 바로 아빠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거래처를 바꿔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죠. 아빠는 저보다 더 노발대발해선 당장에 그 회사 사장을 만나러 갔고요. 열받은 그 사장은 남편 상사를 해고하는 걸로 사건을 일단락시켰네요. 원래 일도 못하고 사고만 치던 놈이라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다고 하대요. 그리고 진짜 고소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이쯤에서 조용히 마무리했으면 하더라고요. 뭐 아쉽지만 어쨌든 피해 당사자인 남편의 뜻을 따랐는데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저희 남편하고 있었던 일이 업계에 쫙 소문이 나면서 그놈한테 당했던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가 생겼나 봐요. 너도 나도 그놈을 고소했고요.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찾아오기도 했어요.
저는 그놈에게 복수하려는 마음 반, 그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 반 해서 무료로 그분들에게 자문을 해줬죠. 그 결과 그놈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고요. 그대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업계에 쫙 소문이 나면서 제 취업에도 실패했고요. 지금은 마누라한테도 이혼당하고 호래비로 살고 있다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깝긴커녕 통쾌하기만 했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반면 저희 부부는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의류 유통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줄여가며 일한 보람이 있는지 3년 만에 억대 매출을 올리는 CEO가 됐어요. 어엿한 한 회사의 대표이자 가장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땀 흘리고 있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부부 둘이서 알콩달콩 보내는 시간은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서로 위하고 아끼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올 여름 휴가 땐 애들 캠프 보내놓고 둘이서만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벌써부터 그날이 기다려지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